관세 유예가 오후에 나왔죠. 주가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솟았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오전에 무슨 협의가 된 것 같다. 만약에 쟤네가 죽자고 달려들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가 어디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채권값 더 떨어지면 조금 골 때립니다. 이런 얘기가 했을 수 있죠. 만약에 7,600억 달러를 때린다 라고 생각하면 금리 어디까지 튈까요? 문제 생기는 일이 SVB 같은 일이 없을까요? 차단해야죠.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90일 얘기가 이미 빌 에크먼의 입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안 하겠다고 갑자기 하루 만에 바꿔서 한 것은 이 트럼프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 변침을 했느냐. 네.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결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예, 뭐 증권가나 이런 데서는 국채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각도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시나리오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미 한번 셌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머리 하얀 투자자 에크먼. 아, 네. 예, 에크먼이 90일 유예할 것이다. 그 15분간의 변동성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빌 에크먼이 예. 그 전에 이 90일 유예하기 그렇습니까? 전에 하루 반 전에 네. 이미 90일 유예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백악관에서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졌죠. 네. 예, 그러니까 빌 에크먼은 강력한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겠고 뭔가 이 끈앞풀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걸 백악관에서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전략적으로는 아니었는 게 더 좋았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랬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 조금 의아할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 제일 큰 사건은 저는 이제 막장 가네. 지금 이거 막장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두 동네 왕대장들이 네. 싸움이 붙었어요. 예. 주변에 막 여러 잘 자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그동안에 셌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셌어요. 네. 제일 세서 상대편에 있는 중고러가 있는데 그 중고러 정도는 내 왼손으로 옛날에 끝났어. 얘들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손가락 몇 개 놀리면 쟤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살아왔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고 나도 좀 나이도 먹은 것 같고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쟤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바락바락 옛날 같았으면 형 왜 그래요? 죄송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빠졌던 애가 때려봐 뭐 이러는 거예요. 연기가 점점 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하고 정말 때리려고 했는데 바락바락 하는 게 기세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놈을 때렸다가 내가 좀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상처를 입는 순간 그동안의 나의 그 모든 레퍼런스와 업적들과 쌓아놨던 모든 것 그리고 얘네들이 다 내 돈을 유통해서 먹고 사는데 얘네들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나는 그 돈을 주는 것만으로도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을 놀랍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달러 기축이라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기가 막힌 거거든. 정말 좋은 거야. 그럼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어. 니네들도 바꿨어도 돼. 내가 보장해. 내가 형 믿지?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달러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을 만들 때 저 형이 저거를 책임진대. 그럼 우리 믿을만 하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다 믿고 돌아갔던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 여기서 중국하고 뭔가 하다가 흠이 좀 났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신뢰가 깨질 거 아닙니까? 예. 저 형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거 뭐 종효랑이잖아.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건드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제 채권의 급락. 네, 정확하게 시간이 기가 막혔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시. 미국 동부시로 091 00시 01분.
그때부터 시작됐죠. 관세에 발효하던 네, 그 시간이잖아요. 관세 발효하는 시점부터 미국 채권값이 똥값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그 전날 이틀 동안에도 물론 그 전에 너무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만 3.86 가던 게 순식간에 4.2까지 올랐는데 딱 발효되는 그 시점에 4.5를 넘습니다. 채권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되냐? 채권이 똥값이 되면 그 채권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떤 통화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화를 알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달러를 그냥 금고에 갖고 있는 바보는 없다.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채권을 들고 있는데 채권이 똥값이 되면 그 달러를 살 이유가 없는 거고 네.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채권값이 급락하자 뭐야. 근데 1월 말 기준으로 미국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 채권을 7,610억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얼마를 팔았는지 정확히 몰라요. 네. 근데 중국이 팔았는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저는 말이 오늘 많더라고요. 근거는 없고 뭐, 심증만 있죠. 네, 심증만 물증이 있는데, 없지. 네, 그거는 정확하지 심증은 않다. 이제 네. 재무부는 알고 있죠. 네. 재무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팔았을 때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예. 근데 저희는 오늘 아침에 미국의 반응을 보고 이거 중국이 팔았구나 라고 심증이 조금 더 확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가 뭐라고 했냐면 국채 잘 팔렸네.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국채 입찰을 했었는데 대외 그러니까 외부 판매, 간접 판매, 그러니까 즉 외국인이 산 게 약 한 82%가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해하면서 발언해서 괜찮은 그 데이터가 나왔다. 왜? 재무장관이 왜 굳이?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반응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들 자체가 어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자, 그리고 관세 유예가 오후에 나왔죠. 주가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솟았죠. 오전에 무슨 협의가 된 것 같다. 오전에 무슨 협의가 됐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가 어디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만약에 쟤네가 죽자고 달려들면 채권값 더 떨어지면 조금 골 때립니다. 이런 얘기가 했을 수 있죠. 그죠?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만 해도 미국 채권 강세 베팅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튀어갖고 3.8, 3.9 뭐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죄송해요. 반말해가지고. 너무 몰입하셔서요. 네. 만약에 그렇게 가면 몇몇 헤지펀드는 박살나겠죠. 몇몇 헤지펀드들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4.8, 4.9 가면. 만약에 3점이 아니고. 왜냐면 너무 급하게 가니까. 네. 레버리지 쓴 친구들은 우리가 SVB 사태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갑자기 치솟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7,600억을 얘네가 정말 죽었다 하고 이거 시나리오예요. 7,600억 달러를 7,600억 달러를 네. 때린다라고 생각하면 금리 어디까지 튈까요? 그럼 미국의 은행들 중에 문제 생기는 은행이 SVB 같은 일이 없을까요? 차단해야죠. 네. 근데 꼭 중국이 던진 게 아니더라도 네. 최근처럼 이렇게 증시가 급락하고 변동성이 큰데 채권이라고 해서 미국 채권이라고 해서 누가 매수 주체는 사실 없고 네. 유동성 마련 차원에서라도 누군가는 파는 사람은 있고 네, 그럴 수도 사주는 있죠. 사람은 없으면 네. 당연히 그런 일들이 아무 때나 일어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진콜에 의해서 돈이 떨어진 거예요. 마진콜에 네. 돈이 떨어지고 돈을 급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을 팔았을 수도 어디서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주식이 그러니까 빠지니까 채권이라도 팔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변동성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네. 미국 애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냐면 지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쓰죠. 네. 이걸 반드시 기억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채권을 사. 네. 그 채권을 담보로 맡겨. 그래서 돈을 땡겨. 그걸 또 채권을 사. 또 그 담보를 맡겨. 네. 또 돈을 땡겨. 또 채권을 사. 또 담보로 땡겨 돈을. 왜냐면 국채는 거의 그 안전자산이니까 네. 돈이 많이 땡겨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한단 말이죠. 돈이 몇 배가 되니까 몇 주식을 프로 몇 배가 은행처럼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돈 복사를 해서 이제 네, 자기네가 주식을 하는 은행처럼 거죠. 해가지고 그거를 땡겨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진짜 험악하게 9바퀴 돌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자가 얼마야? 이자가 10배잖아요. 9바퀴. 와. 예.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주식을 하면은 그냥 하나 거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기 그 원금 비슷하게 이건 조금 과장된 얘기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10%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원금 그냥 녹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최근에 보면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하냐? 저는 레버리지가 가장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네. 이게 어제 이제 근거가 없었다. 이제 중국이 매도한 건지 모른다는 네, 게 그렇죠. 어쩌면 미국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음.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아,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런 뭐냐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중국 애들이 이거 파는 거 아니니? 음. 이렇게 되면 중국 팔아갖고 걔네 얼마 팔 건가? 야 얘네 한 500억 팔면 어떻게 되지? 야 그럼 금리 어디까지? 야 우리가 먼저 팔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네요. 야 그럼 야 저 옆 하우스에서 지금 팔기 시작했어. 음.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됐냐면 숏 배팅이 엄청 많았거든요. 야 쟤네 숏 엄청 잡고 있어. 여기서 저거 우리 여기까지 올라가면 얘네 분명 반대 나와. 그러면 우리가 빨리 던져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이 말도 안 되는 아니 지금 굉장히 몇 가지 웃기는 변동성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VIX 지표가 50을 훌쩍 넘었는데요. 그렇죠. 리먼 사태 때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네. 그 이후 지금 최고예요. 아, 공포 지수잖아요, 그렇죠? 예, 공포 지수. 변동성. 변동성 지수. 네. 네. 근데 아니 지금 이번에 관세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시행이 아직 시행이 이제 막 되려고 하던 참에 이게 어떤 파괴력이 있는지 아직 몰라. 근데 그게 어떻게 이 리만 브러스 사태 때 그러니까 미국의 100년 만에 공황이라고 했을 때 사태와 코로나는 처음에 우습게 알다가 1월, 2월 되면 사람 막 죽어 자빠지고 우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셧다운되고 그래서 놀랬을 때와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아, 거의 같게 나왔어요. 예.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한데 전 이걸 이렇게 봅니다. 2년간 미국 시장이 랠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안이해져 있어요. 음.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다들 겁이 없어졌어요. 아, 네. 예. 그럼 너무나 편하게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죠. 미국 장은 진리야. 미국 시장은 진리고 미국 주식은 진리야. 사놓으면 부자가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미국 주식 2가지로 평생 먹고 산다. 뭐 노후가 보장된다. ETF 이것만 사면 우리는 네.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책들 나오잖아요. 전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한다고? 여기 UFC 도장하고 똑같아요. 예. 일반인들 예. 일반인들 들어와서 저 옆차기 한 대 맞으면 다리 부러져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아. 여기를.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레버리지가 증폭되고 안정적인 상황들이 오래되자 사람들이 겁이 없어졌고 그 겁이 없어진 게 레버리지 더 키워놨고 그다음에 중국을 때렸을 때 이게 이제 다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실전의 영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주식은 생각의 영역을 현실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까지 문명을 만든 가장 핵심적인 동의는 뭐냐면 상상력이지 않습니까? 예. 이 주식시장에서의 상상력, 금융시장의 상상력도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사실은 치명적이었던 건 중국의 대응이 그동안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관세하고 보복관세 34% 보니까 우리도 34%. 이것들 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렸더니 우리도 그래. 또 올릴게. 네. 오케이. 받고 나도 콜. 같이 가. 거의 뭐 묻고 따블로 가. 묻고 답을 가.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마 미국 투자자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심증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데이터를 보니까 확증도 좀 든다고 했던 채권 매도는 중국 친구들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만 했을까요? 채권쟁이들이 했을까요? 전 채권쟁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던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적인 미국 관세 이제 10%면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로 흡수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90일 얘기가 이미 빌 에크먼의 입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안 하겠다고 갑자기 하루 만에 바꿔서 한 것은 어떤 채권 시장의 변동이나 금융 시장의 변동을 못 견뎠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고 또 음모론도 있어요. 뭐 무슨 숏을 잡아놓은 거 아니냐 뭐 별로 그런 거는 이제 우리는 뭐 검증이 안 되니까 네. 논할 내용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50개국을 이렇게 했느냐 저는 적이 확실히 구분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복 관세를 천명한 건 중국이잖아요. 적은 확실해진 거야. 예. 그래, 오케이. 너가 적이지. 너만 죽이면 돼. 이렇게 된 거고 다른 그러기 위한 우군이 필요한 거지. 제가 보기엔 우군이 필요한 거야. 내가 얘를 잡아야 되는데 야, 내가 너희들의 그동안에 훌륭한 시장이 되어주지 않았니? 내가 시장이 안 되면 너희가 얼마나 난처하겠니?
근데 내 적이 여기 있다. 근데 너 다시 시장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저는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중국을 고립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일각의 보도에서는 그 미국에 이제 쏟아지는 그 국채를 일본이 사주기로 하고 네. 예, 관세 좀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그렇다면 이제 있죠. 말씀해 주신 것과 맥락이 이제 비슷한 네네. 그런 시나리오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 그래서 그 스캇 베센트가 간접 낙찰률이 80%를 훌쩍 넘어가자 괜찮대 한 것은 그 간접 낙찰률이란 건 외국인들 매수고 외국인들 매수가 보통 70% 중반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모종의 자기네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우호 세력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국채를 7,600억 다 던져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나라한테도 분명히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가 일부 맞다면 오더가 있지 않을까.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협상 카드가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관세에 예. 맞춰줄 테니까 우리 가스 사주고 그다음 우리 국채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국채 많은데 사줘야 되겠지. 물건 팔려면 사줘야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군요. 그래야 중국의 그 거센 저항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가 125%, 뭐 84% 양국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이건 뭐냐면 서로 물건 안 주고 안 받겠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조만간에 미국 월마트 같은 데서 코스코나 이런 데서 사재기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지인들이 이미 예. 그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네, 네. 그러니까 딱 듣는 이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제조업 물건 이거 빨리 땡기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결하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준 인사들 발언이 이제 고정됐어요. 그동안에 웨이트 앤 씨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발언이 다 그 파월 발언 이후로 딱 정리됐어요. 관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자극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매파적인 사람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톤으로 얘기했고 전 뉴욕 연은 총재는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관세를 안 붙이더라도 10%면 사실은 그거는 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강력한 민주당 성향자인 레리 서머스는 10% 정도고 더 이상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이거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풀리지 않는 의무는 그래 다른 나라 10%는 어떻게든지 소화가 된다고 쳐. 근데 그동안에 너희가 썼던 제조물품 중에 중국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어쩔 건데? 과연 니네들이 그거 없이 생활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시청자분의 질문이 이거예요. 네. 그 미국에 지금 영향이 더 클 것이냐, 중국의 타격이 더 클 것이냐. 맞아요. 예. 중국은 저희가 이제 저희 증시각도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증시를 3년간 계속 그렇죠. 브리핑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당태 3년은 풍어로 눕는다고 지금 와서 보면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내핍 준비를 많이 했고 결사항전의 준비를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의 약점은 저는 부동산에 있다고 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GDP는 약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중국의 부동산은 50조 달러 정도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빠지면 이 방법이 없어요. 중국은. 그래서 재미난 건 4월 4일 날 저는 이걸 비관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관세 공격 피치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A 플러스에서 A로 낮췄습니다. 네. 예. 이거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그 금융 이 시스템을 흔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외부로 개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으로 딱 틀어막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15억 인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중국이 해결할 수 있으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중국은 자기 나라가 세 개야. 그래서 자기 나라면 어떻게 잘 구워 삶으면 그냥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예. 그냥 자기네 나라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15억 인구 외화 안에서. 부채가 아니면 사실 해결할 수 있죠. 네, 그냥 돌릴 수 있어요. 자기네 네. 알아서 돌리면 돼요. 네. 그리고 자기네 먹여 살려야 되는 인구가 너무 많고, 그다음 또 가난한 사람도 너무 많고, 조금만 돈 줘도 일할 사람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남의 거 사줄 여력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미국처럼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GDP가 28조 달러 정도까지 되는데 이 28조 달러가 지들은 유통해서 마진 먹는 거지 지들이 만든 거 별로 없거든. 네. 그러니까 최고 큰 손이란 말이죠. 최고의 고객인 거예요. 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놀랍게도 우리한테 주는 건 종이 쪼가리지만 어쨌든 최고의 고객인 거예요. 네. 그 신뢰, 그 종이 쪼가리에 의한 신뢰성에서 최고의 고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힘이 센 거고, 근데 중국은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치면 문 걷어 닫고 그냥 그 뭐랄까 지구전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네가 제일 잘하는 게 지구전이에요. 시간을 공간으로 뒤집는 애들이에요.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버티기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의외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업체 그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대거 망하겠죠. 이걸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참을성이 더 좋을까? 이런 상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미국 시장에서 보셨지만 미국 사람들은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주식 떨어진 건 상관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은 아마 소득 수준으로 보면 뭐 5분위, 4분위가 절대적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센 사람들은 재산 있는 사람들이거든. 주식이 이렇게 빠지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트럼프와 주변 인물이 다 부자들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왔으면 이거 진짜 끝장까지 갈 네. 거다. 왜냐하면 손해를 순교적 각오로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트럼프는 메시아다.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러면서 지금 당장의 아픔, 이 고난은 하늘을 향한 순교의 길이고 우리가 이거를 잘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아메리카로 거듭난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야 만약에 그런 건 진짜 어떡하냐. 진짜 골치 아프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딱 어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분들 부자시네요. 깨지는 걸 못 견디네요. 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어떤 종교성에 의한 그 끝없는 대결 구조까지는 안 간다. 근데 미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재미난 싸움 구경인데 오늘 이미 뭐 트럼프 입에서 뭐 시진핑하고 전화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좀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10%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숨통이 이제 쉬어지는 거야. 숨이 시원해지니까 싸움 구경하고 싶은데 애들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끝까지 간다라고 잠정적으로 보시는 게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긍정론으로 가서 편하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이제 2라운드가 이제 접어들었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시장을 보시는 유리한 환경을 나한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관세 전쟁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한 10분 남았는데 두 가지 더 여쭤봐야 되거든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냥 우리 증시부터 잠깐만 짚어볼게요. 우리 증시도 단숨에 2,400포인트 넘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냥 바닥 확인한 수준인 건지 네네. 예, 앞으로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질문은 하지만 참 저희도 참 아니요,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EPS는 증가한다니까요. 네. 지난번에 나온 얘기하고 똑같아요. 올해는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관세 때문에 관세 공포로 전 세계가 얻어맞으면서 같이 얻어맞으면서 저도 2,200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 정말 열심히 사가지고 나중에 버튼을 누르는데 주식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없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완전히 다 떨어졌는데 근데 이미 2,200대 오기 전에 돈이 다 떨어졌죠. 2,400이 깨지면서 이거 웬 떡이야 이러면서 했는데 이미 그 전에 돈이 다 없어졌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 하면 올해 실적은 무조건 좋아진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꺾일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메꿀 수준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1분기에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미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 6.6조면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전체 EPS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로 떨어진 거니까 예. 이런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왜 치냐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도 가격에 사면 우리가 괜찮아 하는 가격을 분석하려고 밸류에이션 치는 건데 이번에 그 밸류에이션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하단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밑단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상법 개정을 하면서 자본시장법하고 상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배임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경영자들이 예. 감옥소는 안 가게 해주겠다 하는 변형된 거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재의결을 받고 싶어하는 흐름이 있어요. 한 10표 정도가 더 넘어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도를 한다는 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상법이 통과될 것 같다. 올해.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지금은 떠나가 있지만 모든 게 좀 안정되면 한국 시장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재료가 될 거라서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확인했고 또 이제 국내 수출 기업의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여기에 네. 또 상법 개정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어둡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네.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제 TSMC 여쭤볼게요. 네. 1분기 실적도 탁월하고 또 3월 네. 대단한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게 시사하는 바 어떤 겁니까? AI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음, 네. 오늘 하이닉스가 가장 대형주 중에 많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3월 달에 물론 저건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빨리 땡겨서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 근데요. 이거는 그냥 신발 가게가 아니에요. 네. 신발 가게는 만드는데 하루에도 몇천 켤레 만들 수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D램도 3개월이 넘게 걸려요. 시스템 반도체는 더 많이 걸려요. 많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고 싶다고 다 많이 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 3월 달에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건 이미 상당 부분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고 3월 달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건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도 750억 불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올해도 AI 설비는 수많은 의혹과 의심 속에서도 매출은 똑같아. 그것의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는 TSMC다. 예, TSMC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부의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은 똑같은 매출을 할 거다. 즉 작년에 예상했던 25년도 작년보다 매출과 이익이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성장의 스토리는 그대로 작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주요 8개 기업들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여기 이제 적정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적정가.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한참 더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정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아주 좋은 찬스가 하루밖에 아니긴 하지만 하루 반밖에 아니긴 하지만 잠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엔비디아 기준으로 이익의 20배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20배 안만 살짝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익 증가로 보면 예. 포워드 기준으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이 왔었던 것이죠.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